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늘 8월 15일 하면 한국에서 해방 그것만 기억했었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 해방을 맞이했다는 걸 오늘 처음 새롭게 느끼는 날이었고요. 저는 예전에 2005년도에 한일 관계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아버님의 이제 뭐라 그러죠? 올려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합사된 아버님의 영혼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을 했던 이자 선생님과 그리고 한국 측 그 싸움을 지원했던 일본 사회단체 활동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안녕사회가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마 여기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느꼈던 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한국인 내지는 제일 격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하신 김태일 감독이 강제동원해서 나오게 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 중에 가장 힘든 장르가 역사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이 작품을 새롭게 보게 된 거는 최근에 홋카이도에서 활동하시는 일본인 부부 감독이 15년 동안 기록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유고를 찾는 일, 그러니까 한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5년간의 활동의 결과물이 이제 할아버지를 파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9시간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아마 쇼와가 아마 그 정도 시간이 된 줄 아는데 이 작품은 그나마 3분의 1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작품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게 됐었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 이 작품이 15년 동안 기록을 했지만 강제 동원된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니까 아주 생생한 그 당시에 경험했던 분들의 증언이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상황들과 이걸 한기시켜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다큐멘터리 만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볼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80년대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만드는 게 필름으로 만든다는 게 작업이 엄청난 많은 인력과 돈과 제작비가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제작비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작품을 완성했을지 이러한 궁금증이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교수님이시자 감독님이신 신희수 선생님이 되셨다면 저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두에 그 어머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중에서도 거짓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사제와 이를 털어서 했다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었고요. 아무래도 뭐랄까 20세기는 저희 한국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그런 게 있는데 과거를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이거는 끝없이 우리가 또 풀어가고 고민해야 될 화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제 동원한 게 아니라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역사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실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이니치 코리안 뭐 저는 그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에 계신 교포들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뭐 다큐멘터리적으로도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뭐 우리 학교라든지 최근에 양영희 감독님의 뭐 굿바이 평양, 디어 평양 뭐 이렇게 여러 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작품들은 대개는 해방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이번 작품은 정말 이 1900년대부터 해방까지를 아주 생생하게 담은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코리안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이렇게 이 과정을 밟고 있는지 아주 좀 쌈박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그 말씀 드리죠요. 사실 이거 원래 제가 미리 저 감독님한테 주문했던 이야기고, 그 일종의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대사해가지고 그 전에 사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걸 그냥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영상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나가사키, 후쿠오카, 기타큐슈 해서 그다음에 도쿄 가서 아마 한국어를 잠깐 뭐 방송에 다뤘을 겁니다만 이제 도쿄에서 자스쿠니 반대 공동행 촛불 행동을 다들 공동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아마 보셨던 장면 중에 지금 화면의 장면은 한 30년 전 장면인데 치코 아소 탄광이 나왔죠. 아소 탄광이 있던 지역이 치코 그 지역인데 거기에 뭐 아소 탄광, 그다음에 미쓰이 탄광, 그다음에 뭐 아이지마 탄광 그 굉장히 소위 기타큐슈의 일본 근대 석탄 산업의 어떤 거대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마침 거기를 들렸습니다. 거기 들렸고 또 그전에 이제 야와다 제철소 또 일본 철강 산업의 근대 문명의 한 핵심이었는데 그건 이제 경희대학 1학년 학생들 데리고 뭐 제목은 뭐 거창한데 뭐 역사, 인권, 평화를 생각하는 뭐 그런 기행 이런 주제를 봤었는데 저 영상을 먼저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특히 치코 탄광은 지금 마치 지금 강원도 태백처럼 거의 쇠락해가는 곳입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또 거기 보셨던 그 긴 다리가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풀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복개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물이 조금 흐르는 그냥 큰 강인데 그런 장면도 좀 기억이 나고 또 앞에 있던 니가타 현에서는 제가 10년 전에 아마 그 니가타 현의 광산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 화면에서는 나오진 않지만은 한국인이라 불러야 될지 조선인이라 불러야 될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용고 일종의 무덤들이 이 절 뒤쪽에 조그마한 게 무용고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나마 화면에 나왔던 그 뭐 무덤들에는 그나마 이름 석자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돌멩이 해가지고 어떤 무덤들이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기동막과제에서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상적인 거는 아마 그 시를 다 들으셨을 건데 비 내리는 그러니까 시나가와의 비 내리는 풍천정이라고 할 때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용산 같은 데죠. 식민지의 그 고향을 떠났든지 또는 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러 갔든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새벽녘에 내리면 그 시나가와역에서 내려서 이제 뭐 일본 땅을 처음 밟은 동경 한가운데를 밟으면서
저었던 감상들을 그냥 저는 그냥 상상으로만 가지고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번화합니다. 내려서 축구가 한 20군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번화한 얘기입니다만 그 시가 나왔던 그 시대는 뭐 역으로 상상한다면은 그 식민지기에 있던 지식인 또는 식민지기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만 노벨에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마침 그 시를 전문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서두가 좀 끼어들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영화와 관련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라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감독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같이 한 시간 안에 좀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기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역사 자료들마다 약간씩 이렇게 수치와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 작품 속에서도 보면 강제징용된 분들의 그 어떤 인원 숫자가 150만 명 정도였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봤을 때는 한 600에서 한 8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징용에 관련된 그런 어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되었는지 어떤 게 좀 더 사실에 가까운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통계는 뭐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대상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일본 제국의 설명 자료나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한 15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되게 이렇게 그 징용을 가졌던 분들이 되게 한 70만 명 정도. 그다음 합병, 그다음에 징용을 가졌던 분들이 그게 한 6, 7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위안부라고, 그러니까 정신대로 가셨던 할머니, 위안부로 가셨던 할머니들이 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20만 명은 되지는 않고, 거기에는 소위 여자 정신근로대, 부지코시나 이런 이제 일본 기업의 공장에 가셨던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여자 정신 근로대와 그다음 위안부 할머니 포함해서 한 20만 명. 그래서 최소한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게 일본 그다음에 저기 남양분도 그다음에 홋카이도 저기 소련까지 중국까지 끌려가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600만 명 이야기는 왜 나오냐 하면은 600만 명 하면은 당시 저희 일제시대 때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 잡힌 인구가 되게 2,500만 명입니다. 2,500만 명이면은 가구당 따지면 되게 한 700만 가구쯤 되겠죠. 600만 명은 실제 국내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 동원된, 그러니까 3개월짜리, 1개월짜리 또는 대개 주로 이제 함경도하고 저기 평안도 쪽에 광산이나 그다음에 도로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돈의 동원이라는 말로 이제 공식적으로 쓰지요. 그게 연인은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명 내지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 동원됐던 분들인데, 그래서 둘 다 통계 자체는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동원됐던 분들은 실제 한 150만 명으로 지금 그렇게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그날까지 중에 참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이제 강제징용 당하고 끌려갔던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너무나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다라는 것만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 신기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본 노동자와 또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발굴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담고 한 게 되게 아주 가치 있는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제외,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쪽에 가셨던 그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그쪽에 관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해외 징용이나 징병을 권리하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인터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 가능한 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되게 2세들 유족들입니다. 되게 이제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의 경우나 또는 탄광을 끌려가셨던 분들의 경우는 저희 이제 거의 독자죠. 왜냐하면은 43년, 4년에 아기 놓고 갔든 아니면 아기를 뺀 상태에서 갔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독자들인데 2세들 이야기도 벌써 지금 70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선 80년대에 이런 대단히 귀중한 증언들을 작업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저로서는 그야말로 보물을 찾은 듯한 그런 이야기. 지금은 사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조선인의 역사를 물론 그게는 엄청난 차별과 피해 역사입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비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외람된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실제 그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임들을 주도해 나왔다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단지 어떤 탄압과 수탈 또는 피해 역사뿐만 아니라 그게 저항해왔던 역사들을 같이 그려냈다는 것은 그거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그런 인식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우선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일 마지막 엔딩 타이틀 마지막 번에 제작이 노동 영화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귀중한 필름이 아마 기증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영화를 트는 것도 많은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에서 이 작품을 이제 좀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게 과거는 이제 모두가 대부분 좀 잊자라는 게 지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인데 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증언의 어떤 살아있는 목소리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안 되지만 영화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참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까 그 필름 속에서 느끼는 게 일본인 노동자보다 한국인 질문하겠습니다. 한달인 제가 아까 그 필름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 노동자보다 급여가 낮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중국인 노동자나 다른 나라 국적의 노동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중국인 노동자나 한국인 노동자하고 차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제가 지금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대우를 엄청나고 사람들 축구하는 거는 다반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비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실제 조선인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대우가 조금 더 낮았다는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다룬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일본의 입장에 본다라면은 그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잡히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임금을 계산해도 이제 2배 정도가 나는데 다른 각종 수당을 따져보면은 사실상 실제 소득차는 한 3배 정도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차원이든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제가 보기엔 평균 2.5배 정도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그런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마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되게 뭐 나가사키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되게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예, 저기 뒤에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필름을 아주 제가 열심히 또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귀중한 필름이 이제 발굴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관계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치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했던 분들.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일본말을 개인적으로 좀 잘 못하니까 자막 보다 보니까는 뭐 사실 상당 부분을 화면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걸 더빙을 좀 우리 한국어로 좀 해서 화면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더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기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유가족 분들 이렇게 오늘도 만나 뵈니까 감독 본인 신 감독님 본인도 이렇게 애를 쓰였지만은 가족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아주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좀 관계 당국에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신 감독님한테 무슨 하다못해 뭐 정부에서 문화공로자들한테 주는 뭐 그런 훈포상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전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홍보 효과가 자연히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 필름 이렇게 뭐 해서 자발적으로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웅 만들기를 좀 정부에서 좀 해서 기록 문화의 어떤 영웅을 또 탄생시켜서 젊은 사람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이런 필름에 접촉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줬으면은 그런 바람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제 저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영상 자료원이 뭐 이렇게 돈이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런 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들었지만 고 신기수 선생님의 가족분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제 여기서 상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 중에 예술가들도 많고 영화나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저희가 본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나 이 제1교포들이 만든 작품 중에 좋은 작품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서 한국 제1교포에 관련된 영화를 봤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영화 볼 때만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뭐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 자료원에서 좀 국내 그런 작품들을 좀 모아서 모으는 작업들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네, 귀중한 영화 잘 봤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는 지금 강제징용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150만 명이 그렇게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끔씩 일본의 현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이다, 돈 벌러 왔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서 우리 분노를 사게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몇몇 인터뷰하시는 그 제일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징용이라고 하면 뭐 헌병이 총칼을 차고 위협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인터뷰 내용들이 이렇게 잡히면 좋은데 공고를 보고 직업 뭐 뽑는다고 그래서 왔다 속아서 왔다 나중에 뭐 이렇게 나와서 어떤 빌미를 지금 일본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3 그 나라들에서 지금 가령 뭐 파키스탄 이러한 인부들을 우리가 쓰는데 인력들을 쓰는데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쓰잖아요. 인건비를 이렇게 낮춰서 그러니까 그런 꼴이 반복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당대의 모습들이 그게 어떻게 현장적으로 어떻게 벌어졌길래 그것을 왜 강제징용으로 적용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인지 좀 더 좀 명확하게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2005년이죠.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 강제동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걸 규정을 했는데 법상으로는 1939년부터 강제동원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집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알선하는 직업 소개를 통해서 알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징용령에 의해서 총독부에서 발령한 징용령에 의해서 전체 18세 이상의 청장년들은 가게 돼 있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전체 통틀어서 강제동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집인데 왜 강제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선 뭐냐면은 호카이도 탄광에 가야 되는데 누구나 호카이도 탄광에 돈을 벌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급여를 2배 이상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모집이 안 됩니다. 모집이 안 되니까 할당이 나오는 거죠. 왜 탄광 회사에서 조선총독부 요청해서 우리가 올해 10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총독부에서 다시 군청에 내려보내서 이 지역에서 몇 명 정도를 모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면석이나 경찰 주재소 순사들 다니면서 야 너 저기 거기 가야 되겠다. 가지 않으면 이제 그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 단계에서 간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되게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 그렇게 해서 뭐 쏘아서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실제 일본의 뭐 협파 회원이든지 또는 일본의 검정들이 항상 그 숙소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강제라는 거는 그게 이제 강제동원된 것을 넘어서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고 그 강제노동에 대해서 작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하고 그다음 올해 고등법원이 실제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판결을 내린 셈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제성이라는 게 길 갈 사람 끌고 가서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된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게 됐고 또 끌려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강제성들이 규정됐기 때문에 그걸 전체 포괄했을 때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주로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를 많이 썼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연행하면 순사가 끌고 가듯이 그런 그 이상을 좀 떠올리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맞지가 않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한 12년 정도는 강제동원이라는 말로 많이 좀 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작품을 딱 보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곧 2편을 만들 생각을 참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5년까지 딱 이렇게 끝마쳤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해방은 1945년도에 되었지만 제1 한국인들의 삶은 또다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 시기가 이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쭉 흘러온 건데 그래서 그분들을 부르는 호칭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이니치, 제일조선인, 제일교포, 뭐 제일코리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도 역사적인 뭐 근원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또 질문이 계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우선 사실 저도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계신 이제 제일 동포 또는 뭐 제일 교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우선 이제 호칭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한국인이라는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조선점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고, 그것도 이제 아니니까 제일 코리안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 호칭을 다 떼버리고 그냥 자일이지, 제일이라는 말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제일 교포, 뭐 제일 동포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논어에 나온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제가 공자한테 정치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할 때 공자 대답한 것 중에 하나, 이름을 바로 하라. 정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를 때 세상이 바로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왜냐하면 신하가 신하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인데,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바로 이 제일이라는 이 이름 속에 이런 혼란스러운 거는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식민지, 그 다음에 분단, 그 다음에 조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죠. 그 분단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그 다음 냉전 체제의 강화, 이런 전 역사가 제일 조선인 또는 제일 한국인의 역사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뭐 난민이죠.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조선적이라는 굉장히 한때 이상한 형태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다시 그걸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들어왔던 조선족을 가진 사람들도 지난 한 또 7, 8년 전부터는 다시 또 입국이 좀 불어가 되고 있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어떤 불행했던 역사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그게 제일 조선인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우선 이제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차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식민주의가 그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소위 이제 3.11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학교 학교가 많이 파손됐죠. 파손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원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갈아엎는 그런 일본 정부가 이제 일들을 했는데, 운동장에 이제 얼마만큼 방사능이 이제 노출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 방사능 검사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를 보낸 학교에 제외된 대상이 바로 조선학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사실 좀 졸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차별적으로 그야말로 뭡니까? 방사능이라는 것은 성과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그걸 조사하는 기계를 보내면서 또 조선학교를 배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교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 파손된 학교들을 복구하는데 비용들을 이번 학교의 경우는, 또는 뭐 미국인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그걸 절반 또는 거의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민주당 정권하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이 정권이 뒤에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만 굳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현재의 그 차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담배입니다.
적어도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그 영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사회가 그만큼 차별의 강도는 더 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이 현재 이야기가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 그 역사의 한 끝자락에 있는 그런 상태의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1960년대까지는 일본에 살고 있던 제일 한국에 있던 조선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이처럼 제1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김 감독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실제 제일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만 훨씬 더 설득력있고 그럴 것인데 사실 그걸 뭐 제가 자료로만 본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주제넘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그 이야기를 꼭 좀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마이크 없이 할까요? 아니 마이크 예 왔습니다. 네. 저는 저 성균관대에서 비교문화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 얘기 제가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지금 뭐 일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가 엄청난 수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필요해서 왔고 결혼 이민자들이 왔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농촌 총각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본을 뭐 제가 볼 땐 지금 일본이 자기 지금 저 제일교포를 차별하고 이런 거는 결국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냐면 얼마 전에 싱가포르 이광열 수장이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차별하는 사이에 누가 이민이 가겠느냐. 자기가 지금 일본의 젊은이라고 영어를 잘하는 일본의 젊은이라면 미국에 이민 가겠다. 그건 우리한테 타산지석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 욕하고 뭐 할 거 없이 지금 우리 당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결혼 이민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본같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지적은 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사실 좀 크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의 폐쇄성 또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또는 여기에 결혼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굉장히 사실 심한 편입니다. 특히 뭐 경기도 지역에서 대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간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거기에 대한 욕설 또는 인종적인 차별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지는 않고 적어도 하여튼 법상으로 국제인권법상에 가입을 했고 그런 것인데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또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일종의 어떤 멸시의식 그게 물론 한국 사회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만 특히 한국이 중국 사람들 멸시하에서 부를 때 뭐 짱콜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적어도 일본의 근대 역사, 현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멸시의식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섬으로 가겠다는 소위 그런 식의 있던 문화의식들이 생각보다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 그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소위 뭐 식민지주의라는 이름 형태로 계속 재편되고 있고 그게 현재 일본 사회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차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아 예. 이야기한 예. 아 예. 예. 잠깐만 뒤에 분 먼저 예 질문 받고. 예. 지금 지금 과거 일정 때 우리 제1 동포들 하고 지금 현재 뭐 동남아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하고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1 동포들의 어떤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지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불악민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 불악민의 그 계급 사회인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불악민이라고 이제 가장 하층 계급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서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백정, 소 잡는 백정이요. 그 다음에 제1 동포들입니다. 조선인들. 그 다음에 아이누인들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20세기 초중반 걸쳐서 불황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철저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사람들 여기 전부 우리가 무슨 강제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전혀 다르고 우리가 그 실체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간에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제1동포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이게 좀 끊이질 않고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계 인사 또는 이쪽에서부터 우선 우리 민족 제1동포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어떤 교육적인 기회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거를 좀 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대인들이 독일에 있을 때는 600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똑같은 이민을 미국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동포도 우리가 중앙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일본의 유태인처럼 일본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는 찬스로 만들었으면은 그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결국 아픔과 고통, 이 지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비교문학 하신 선생님은 좀 다양한 문화,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런 걸 경험했으면 앞으로 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차이를 줄여나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한국은 뭐 OECD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를 잘 모르는 문외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제일 조선인을 한국인으로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자료원의 프로그램에 보면은 제일 조선인의 발자취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가 이제 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가 우리의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의 얘기가 저는 이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할 수 있느냐? 필경은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기대를 갖고 온 거는
해방의 그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물론 뭐 영화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산업산화 또는 그 강제징용 또 그 노동자 운동 이런 데 포커스가 국한되어 있다.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그 제작자의 이도나 이런 게 반영이 됐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다큐의 좀 자료가 우리 세대마저도 처음 접할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제1동포의 그 지위 문제 또 이게 남북의 대치에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해서 교수님한테 혹 그런 것 때문에 이제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 드립니다. 예. 사실 제1교포 사회는 한반도의 정치 정세에 너무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완전히 분단되어 있죠. 그게 그나마 일본 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교류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여기에 있던 남북한의 정세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 일본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북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1교포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은 조금 이렇게 뭐 규정을 하면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민 정책이 아닌가. 버릴 기자다. 필요할 때 활용했을 뿐이지 실제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금방 말씀하신 65년 한일 협정 때도 사실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문제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아마 완전하게 해결될 겁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제1교포에 대한 노력들은 그다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서 그게 됨에 따라서 일본 사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른바 이제 총연계와 민단계가 서로 좀 뭔가 같이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지난 한 뭐 십수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다시 조금 더 보수화되니까 그 역시 바로 일본 사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또 나눠지고 서로가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왜냐면 자꾸 내 눈치를 봐야 되니까 뭔가 하려도 그건 뭐 한국에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또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영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이 지금이라도 틀어졌다는 게 굉장히 참 다행스럽다. 그만큼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또 무시했던 측면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외면했던 측면들이 사실은 외면했다는 게 저는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실 반성들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이렇게 시민사회 차원에서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런 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 제가 무슨 강제동원 피해 문제나 한일관계 문제를 지난 한 10년 넘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뭐 그런 교류들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원에서 이번 기회 이런 기회로 한 거는 저로서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아까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런 자료들을 DVD로 전화시켜서 정부에 지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 보고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보면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역사들이 일본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까 조선학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조선학교에는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예전에는 한국적이 별로 없었지만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뭡니까?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협상을 하든 요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일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고 있죠. 적어도 그게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역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교포에 대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남북 관계 문제,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의 문제에 휩쓸려서 그런 걸 상당히 조금 도외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정부에서 이 영화를 막고 있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예, 이제 일본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우경화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넷 위익이라고 뭐 한국으로 보면 이제 일배쯤 되는 친구들인데, 근데 일배는 그냥 인터넷 상에서만 한다면 넷 위익 같은 경우에는 집단 행동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 지원과 이걸 해줘서는 안 된다. 그거 뭐 해줘서 안 된다 이 정도면 참 좋은데 제일 조선을 죽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심각한 어떤 사회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런 우익의 목소리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바라보는 제의를 바라보는 또 한국인의 어떤 시선들 이런 것도 뭐 국가가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시선 또한 참 차별적인 시선이 그동안 많이 존재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들이 그나마 이제 한국말을 떠듬떠듬이라도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뭐 냉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모든 역사의 문제가 우리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커다란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개개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조금 더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최근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도쿄 거리에서 저 야스쿠니 반대 촛불혁명 시위가 있었습니다. 뭐 그게 작년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집회를 열었던 야스쿠니 문화제, 그다음에 학술 행사, 그다음에 집회를 열었던 장소가 갈수록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했던 거는 도쿄 YMCA 호텔에서 했는데, 일본에서 보면 저 자꾸 외곽이죠. 그 다음에 외곽이고 그게 또 여기서 한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도 잘 모릅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일교조에서 운영하던 회관을 빌려줬는데, 올해는 그조차도 그러니까 일본 교원 노점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수화되긴 했지만 그나마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그래도 어떤 진보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교원 노조인데도 그만큼 이제 지금 밀려나는 후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대관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우에노 공원에서 했죠. 그야말로 열린 광장에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장소조차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좀 굉장히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의 소위 이제 촛불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무슨 애국 단체 간판을 가지고 나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일본의 소위 우익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전에 우익들은 대개 주로 이제 뭘 확성기를 키우고 하는 건 똑같은데, 대개 주로 머리가 짧고 주로 깍두기라고 그러죠. 어깨가 굉장히 이제 한 2배만 하고 되게 야쿠자 출신들의 우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처음 구다시다에서 그때 위안부 문제 가지고 도쿄 민간 법정 했을 때 좀 굉장히 좀 살벌했죠.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우익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히려 이제 깍두기라고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일반 청년들, 여러분도 가끔 들어봤던 뭐 소위 제특회, 제1조선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회, 제특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단체 회장은 소위 전향한 옛날에 이제 뭐 사회주의자였다가 전향한 40대지요. 그래서 지금 특동의 그런 이렇게 모습도 이런 책을 보면서도 지금 전술을 짜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소위 이제 실업 청년들 또는 후리따라고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소위 풀풀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그 단체의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가 지난 20년간 사회가 보수화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상징들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버블 경제, 거품 경제가 꺼지고 나서 일본 경제가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일본 사회에서 격차 양극화라는 것이 굉장히 진행되어 있고 이게 홈리스든 그 다음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을 이제 굉장히 전체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한 큰 배경이고 거기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일본 사회에서 소위 이른바 우경화 프로젝트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지난 한 20년간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위 밀신 가이드라인을 체결하면서부터 일본 사회가 소위 자위대가 교정권을 가지기 위한 그런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미가요 히노마루 개정, 그 다음에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문부성이 직접 개입을 해서 교과서 내용을 개편을 하고 그게 벌써 지금 20년쯤 진행되어 왔죠. 결국 그 최종적인 형태로 교육기본법 자체를 개혁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이 그 책을 선택하고 있을 때 권한들을 다 빼앗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지방의 교육위원들이 그걸 선출에 의해서 시장이 지명한 교육위원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권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일본의 우익들이 아주 치밀하게 작업을 한 결과 그런 과정들인데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귀결점이 결국은 평화법 구조 개정이죠. 말 그대로 나카소네가 이야기했던 일본이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자위대가 직접 교정권을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이 소위 유사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체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평화법 구조인데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우경화 프로젝트의 한 큰 흐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본의 정치계뿐만 아니라 재계, 그다음 학계까지 깊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한국의 그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여론이 언론이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놀랄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65년에 다 끝난 일을 갖다가 왜 다시 한국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느냐. 이거는 국제사회에 오히려 이렇게 역행되는 문제다. 이런 식의 아사히 신문조차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놀랐는데 그런 전체적인 반대 일본 사회의 그런 우경화 기조가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또 아베 체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시민운동 관계자들도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분의 그 질문은 한국 정부가 그 제일교포 사회가 그 한국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느꼈던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분의 말씀처럼 제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한국민들과 제일교포 사회가 만나는 것을 방해해온 측면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그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약 20년 동안 1945년부터 65년까지는 그 한일 간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고 그 이후로도 그 한국은 그 소위 그 독재 정권 내지는 그 권위주의 정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권은 그 반공주의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있는 제1교포 사회를 굉장히 그 반공주의적인 시각으로 많이 다루면서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 접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 전파했던 것 같고요.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용어만 하더라도 그 제1교포라는 용어를 만든 거는 그 주로 그 한국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용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1교사님 스스로는 제1교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든지 뭐 한일협정 이후에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해서 그 두 커뮤니티 간의 그 만남이나 교류 서로 이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차단해 오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화 정권이 조금 들어섰어도 여전히 그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약간 이제 이어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그 일본 못지않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는 다시금 우리가 끔찍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만드는데요.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저는 민간 차원의 교류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좀 보시고 느낀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